방금 올린 영상 여러분들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영상 강의해 드릴게요. 아, 억울해. 이거 뭐냐면 이때 제가 요 게시물에 니콜라 11달러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글 보신 분 중에 한 분은 팔았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놨어요. 내가 대놓고 팔아라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말했지? 여기서는 차트 흐름 제가 말했잖아요. 3월 옵션 만기일 때 차트 하나는 이렇게 꼬라박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는 우상향한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 다 적중했다. 왜? 그 차트 두 개가 동일한 방향을 알려줬으니까. JP 차트 두 개가 하나는 JP 모건이고 하나는 모건 스탠리 자료였어요. 그래서 어느 걸 따라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옵션 만기일 전에는 두 개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켰으니까 결국에는 도사가 된 거지. 근데 옵션 만기일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 두 개가 달랐단 말이에요.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자료가. 그래서 나는 하나 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스테이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태세 돌변을 했지. 인정할 거 인정하고 태세 돌변을 해서 강의한 거예요.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결국에는 5월 초까지 오른다. 그리고 박살난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 그 유튜버들 이제 그거 말하잖아요. 니콜라 투자하려면 수소를 알아야 되고 수소 정치, 수소 글로벌 시스템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말하잖아. 나는 그거를 언제 이야기했냐면 2021년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1개월 전에 미리 다 강의했어요. 태양열, 흑점 이론, 어? 그거 다 강의한 거. 그 부분을 내가 말한 거예요. 여기 보면 수소, 수소가 왜 그런지 23년까지 전기차 시스템은 화랑을 띠고 실제적으로 23년부터 전기차는 이제 서서히 꺾인다. 혁신이 아니다. 23년부터 혁신은 뭐다? 수소다, 수소. 그래서 니콜라는 언제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노후 준비 다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 내 제자분들은 1년 전에 다 말했죠. 니콜라는 테슬라, 제2의 테슬라다. 왜? 수소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23년부터 된다. 23년부터. 그거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포스코 갑자기 나오죠. 24년부터 그 자동차 사회적 문제 되는 게 자동차 폐배터리예요. 폐배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포스코가 어디 있죠? 포스코가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 구룡포 산업단지에 보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폐배터리 그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게 중심축이 뭐야?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원래 에코프로였는데 이름 사명 바꿔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이 회사를 이제는 서서히 투자해야 된다. 23년부터 에코프로비엠은 그 재활용 자동차체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재활용하는 그 문명이 서서히 탄생하면서 대세의 축을 이루고 25년부터는 엄청난 산업이 됩니다. 엄청난 산업이. 그리고 24년부터 부자들은 뭐 타? 전기차 안 타? 수소차를 타지.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3년부터 그 중요한 섹터는 뭐냐면 2차 전지, 지금은 2차 전지지 23년부터는 폐배터리야, 폐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그 왜 그런지 설명한 거예요. 그 테슬라랑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니콜라 FCV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사람은 다 알겠죠?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수소 탱크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구동 시스템이 있으면 기존의 전기차는 요 수소가 없고 배터리에서 구동축으로 전기가 딱 들어가면서 구동축이 돌아가면서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정이나 급소충 전기로 전기 충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수소 탱크를 넣는단 말이에요. 수소 탱크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수소 탱커인데 수소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발생된 그 전기값을 뭘로 하죠? 배터리에 충전한다. 결국에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 전기를 어떤 개념으로 공급하냐? 수소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냐? 뭐 다른 개념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솔러러프 자동차 위에 솔러
태양열 태양열 전기 발생하는 시스템 솔라루프 딱 깔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양열 자동차야.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운행 중에 공급을 하면 그게 수소차고.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쉬운 예로 참기름으로 우리가 생각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참기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게 참기름 자동차야.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본질은 이거예요. 배터리에서 구동축에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 뭔가가 계속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공급하냐? 아니면 집에서 공급할 거냐?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알고 보면 간단해. 심플해.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미래는 이게 끝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소를 공급하려면 수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소를 누가 만드냐? 소가 만드냐? 누가 만들어요? 수소를. 수소를 생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기 분해하는 방법. 하나는 화학적 그 전기 분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또 떼. 기름을. 기름을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에서 탄소가 떠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소는 최종 기름을 사용해서 수소를 만든 것은 결국에는 이 수소는 클린 수소입니까? 클린 수소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수소도 블루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 수소, 블루 수소랑 녹색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누죠. 그거 다 강의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은 2단계고 하지만 수소차의 정말 아진다. 정말 본질은 뭐다? 마지막 미래는 배터리 시스템이 없고 수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바로 구동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왜? 수소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소에서 들어오는 전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어디에서 이야기했더라? BMS. 이건 ESS 저장 장치 그 부분이고 이것도 설명이 다 있고 수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따로 저장할 그 부분이 필요한 ESS. ESS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다 리튬이온 배터리 되어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습기 취약하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습할 때 에너지 저장 창고가 폭발한다. 뻥뻥뻥뻥뻥 터지죠. 그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CATL, 리튬 폴리머 계열. 리튬 폴리머 계열의 장점은 뭐다? 장점은 습기에 강하다. 단점은 뭐냐? 무겁다. 그래서 대세는 CATL이다. 그리고 CATL, 그 리튬 폴리머 계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여러분? 싸다. 가격 경쟁력. 재화의 핵심은 가격 경쟁력. 누가 더 싸게 제품을 출하하고 대중화시키냐. 이게 핵심이다. 맞죠? 그 부분을 내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가격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리튬 폴리머 계열이든 리튬 이온 계열이든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전기가 이 셀이 있잖아. 셀이 4개가 있다 했죠. 파워뱅크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캠핑할 때 사용하시는 파워뱅크가 보통 셀이 4개가 들어가. 셀이 4개가 들어가서 33331에서 12V 출력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파워뱅크의 이 출력값이 BMS랑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어. 이 BMS는 뭐냐면 구동축에서 전기 뭐 필요해 이렇게 BMS에 신호를 보내면 인간이 뇌와 같아요. 그럼 이 BMS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여기다가 야 전기 얼마 필요해 이렇게 해서 쪽쪽쪽 빤단 말이에요. 빨면 BMS에서 전기값을 딱 응축해서 12V를 다시 역으로 쏴주는 거야. 이게 BMS 역할이고 그러면 이 이퀄라이저란 건 또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퀄라이저란 건 배터리 셀이 4개가 있으면 이 배터리 셀 4개에서 결국에는 이 각 배터리 셀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전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좌측과 제일 우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으로 한 개의 셀이 이게 딱 정해져요. 결국에는 중간의 셀은 그냥 펑 비어 있는 거야. 이 중간에 애들은 이 사이드 셀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적 기준이 되는 정해진 플러스 셀과 마이너스 셀, 이 각각 셀에서 전기가 쪽쪽쪽 빨린단 말이에요. 쪽쪽쪽 BMS가 지시에 의해서 쪽쪽쪽 빨리면 여기가 텅 비겠지. 텅 비면은 여기 중간 셀이 요로 들어가는 거야. 요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냥 놔두면 이게 여기 있는 전기가 금방금방 안 들어가요. 이거를 빨리빨리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뭐다? 이퀄라이저다. 이퀄라이저인 게 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니콜라 이야기를 했어요. 니콜라가 더 발전을 하려면 뭐다?
자체적인 BMS를 개발해야 되고 자체적인 이퀄라이저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 제가 장담했을 때 OEM입니다. 이거는 BMS는 쉽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BMS를 내가 봤을 때는 이 니콜라는 22년 가을까지는 BMS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OEM으로 100%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 이야기했고 참고적으로 저는 그 제 자동차에 그 CATL 배터리를 중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와서 그 파워뱅크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제 자동차에 자동차 배터리도 그 리튬 폴리머 계열로 그 직접 다이를 해서 만들어서 테스팅 운영하다가 차가 서버렸어. 제가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 운행은 되는데 요즘 그 차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센서가 많잖아요. 그 센서 값을 정해줘야 돼. 또 추가적 장치를 달아서. 거기서 내가 실패를 해서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많이 나오죠.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자동차 배터리가 많이 나오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요 게시판 관련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왜 이 수소 시스템이 돌아오고 CBDC가 왜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OECD가 다 늙었기 때문이다. 늙어서 노인의 정의 이런 부분 결국에는 노인이 일을 해야 된다. 노인은 일을 해야 구멍난 여기 생산자 고용 인력 여기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구멍난 인력을 노인이 일을 함으로써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게 어떻게 된다? 지수값을 올려준다.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어젠가 아닌가 실업자 지수 발표했죠. 실업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노인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노인이. 그리고 현재 그 은퇴자들이 갑자기 막 발생해서 밑바닥 잡, 3D 잡, 쉽게 말하면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3D 잡이라고 해서 더럽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가장 나눠진 그 잡, 그쪽이 하이어가 안 되는 게 왜냐? 고소득직부터 지금 은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회초년생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고소득 직장으로 먼저 들어가죠. 그냥 서류 제출하면 싹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3D 잡, 하이어, 그 식당, 청소 이런 데는 계속 창문에 뭐 이렇게 붙여 있죠. 하이어. 고용하고 있다. 일 좀 하러 오세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누가 채우냐? 불법 이민자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 트럼프 때는 그 불법 이민자를 오히려 배척을 했고 왜? 자국 그 화이트 쉽게 말하면 기존 미국 시민들이 그 잡에 들어가는 거고 바이든 때는 다르다. 이민 정책을 조금 바꿔서 그 3D 직업군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정 요건이 되면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자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 코로나도 한 방 딱 큰 역할을 해주고 완벽하죠. 자, 그런 부분을 말했고 그러면서 그럼 이 OECD가 다 들고 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노인이 돈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결국엔 노인이 돈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전화만 해서 물건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편해야 된다. 소비하기에 편해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맞죠? 왜? 늙으면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겠지만 그랜드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집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왜 이 노인층을 공략을 해야 되냐? 여러분 재산의 절반은 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맞죠? 그래서 요즘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면접이 아니라 그 소개팅이라 해야 되나? 소개팅? 결혼 소개팅 할 때 딱 보고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봐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를. 그 진짜예요, 여러분. 너희 할아버지.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어? 일본에 벌써 일어났어요. 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노인들이 강제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CBDC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그 개념. 그리고 이 가상화폐 메타버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노인들, 그랜드파더들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쓰는 인터넷 문명 사용하기 겁나게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들 말고 지금 가상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 이 개념에서 그 노인들이 CBDC를 활용해서 소비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언제냐? 40대인 나, 45세. 라떼 시절에 계신 분들이 주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라떼 77년생이니까 라떼 시절 사람이니까 우리가 늙은 대략 한 20년 후에는 소비를 할 때 100% 여기 가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비를 합니다. 메타버스 딱 곡을 딱 오큘러스 딱 착용하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집으로 뭐 다 갖고 와. 참고적으로 저는 그 오큘러스 시스템 이거 DK1, DK2 이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큘러스 초기 버전 그 정식 오큘러스 버전도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110달러에 직수입해서 제가 그 가지고 있었고 110달러가 아니다. 하나로 1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겁나 싸졌죠. 그 엊그제 그 신세계 그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오큘러스 한 45만 원에 46만 원 하더만. 맞죠? 근데 오큘러스 이 시스템, 가상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딱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무겁다. 두 번째 발열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착용하면 못 느끼겠지만 우리 40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대도 소비력이 좋아요. 우리 실제적인 그 소비의 중심이 되는 거는 40대란 말이에요. 40대 가장 자녀들이 이제 막 성장해갖고 자녀들 고등학생이고 막 그렇게 사회초년생 되기 때문에 40대 가장이 소비력이 좋아요. 근데 우리 30대가 이거를 딱 착용하면 어떤 느낌이죠? 무겁다. 첫 번째 무겁다. 시력도 점점점 나빠지는데 이게 초점이 나빠져요. 초점이 안 좋아. 그래서 어지러워. 하지만은 이 우리 40대 특히 남자분들은 오큘러스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3D로 그 3D로 뭘 보죠? 이게 대박이에요. 3D로 요거 이거를 보면 40대 남자분들 요즘은 여자분도 많이 보더만 3D로 이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마누라가 필요 없어. 아,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그 정도 가치는 있어. 대신에 와이프한테 들키면 빠마떼기 맞아. 날 물러보니? 이러면서. 이 강의는 뭘 했냐면, 결국, 명목화폐는 실질금리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명목화폐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것도 다 예전에 다 강의했어요.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고. 맞죠? 인플레이를 찾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이 올라간다는 건 첫 번째 인건비가 올라간다. 여러분들 몸값이 올라간다. 왜? OECD의 대다수가 늙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OECD 국가에 해당하는 그 시민 수가 겁나게 많다. 소비력도 겁나게 좋고. 근데 늙어버렸어. 맞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유가다. 유가. 그 부분을 말을 한 거예요.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 유가. 그러면 한국가에서 인플레율이 막 급등할 때 이것을 잡기 위해서 뭘 하죠, 여러분? TIPS 증권을 발행합니다. TIPS. 그래서 며칠 전에 TIPS, 10년 국채물 TIPS 수치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TIPS 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금값이 폭등합니다. 금값.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강의한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나타날 현상이니까. 자, TIPS 증권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TIPS 증권에 투자해놨는데 해지가 안 되는 거야. 해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 해지 상품인 금으로 가는 거다. 왜? 여러분들 화폐는 근본이지는 아니지만 금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량이 일정 부분 정해집니다. 앞으로 CBDC도 그럴 거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야기 이제 나올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6개월 안에 YCC 컨트롤 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게 뭐냐면 일드캡 또는 YCC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기준금리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폴 볼커 때처럼 나라 망한다. 근데 좋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율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맞죠?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 정말 마지막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TIPS 증권을 사도 해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금으로 돌아가는데
금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으니 그 금융 정책이 뭐냐? YCC 컨트롤.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캡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YCC 컨트롤이라고 해요. YCC. 일드 캡 정책.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금 가격이 폭등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외워놓으세요. YCC 컨트롤, 일드 캡.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 뭐냐? 결국에는 바젤 위원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한다. 이거 유명한 그 도봉박홍기 그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분 2,000명일 때 그분 말 듣고 저도 그때 비슷할 때 저도 이제 저는 외국 쪽을 집중 탐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검색을 하니까 그분은 국내 쪽을 담당하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도봉박홍기 그 선생님은 국내 쪽을 이렇게 하시고 야 나랑 사고가 같은 분인데 그분도 망하셨고 나도 쫄쫄쫄 개털됐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나는 유튜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안 하고 그냥 혼자 이제 글로벌 외국 차류가 더 메인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 그다음 실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자료 중심으로 팠고 그래서 지금 경제에 도달한 거고 도봉박홍기 그 선생님께서는 국내 자료를 좀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대단한 분이죠. 나도 인정을 해요. 딱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젤3 그 기본 틀에서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온 거다. 그러면 바젤3 그 툴에서 SOFR이고 NSFR이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 기준금리는 뭐 SOFR 시스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무위험 지표, 신용 리스크, 기간 리스크 이 개념이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0.25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갑자기 팍 0.5 올라간다. 0.5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는 그 어떤 정책, 금융 정책 시스템이 뭐냐? 이거다. 무위험 지표, 신용 리스크, 기간 리스크. 왜 그러면 갑자기 이게 생기냐? 그것도 작년에 강의했는데 영국 중심의 영국이 탈블랙시트를 하면서 영국 중심의 그 금융 기준이 되는 리버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리버 금리는 뭐냐? 그 전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대학원 석사급까지 들어가면 배우는 과정인데 한국은행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죠, 맞죠?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의 리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은행은 영국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알겠시겠죠? 그거 모르셨죠? 그런데 영국이 탈블랙시트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리버 금리가 갑자기 사라지냐? 도덕적 해이 때문에. 왜? 리버 금리 그 적용하는 그 수치값을 야매로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거든. 그래서 전 세계가 영국이 발행하는 리버 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그래서 리버 금리 이거 잘못됐다. 없애. 그와 동시에 탈블랙시트 제도도 영국에서 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 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놨으니 그게 대략 5년에서 8년. 자, 그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SOFR 시스템이 나오고 갑자기 기준금리가 0.5 팍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SOFR만 알아야 되냐? 여기 NSFR도 있다. NSFR은 뭐다? 금가격. 금가격. 여기 NSFR 말하는 거예요. 순안정자금. 이것도 바젤3 그 시스템에서 추출이 되는 그런 파생적 개념인데 이 NSFR 뭐냐면 23년 6월인가 24년 초인가 벌써 들어가는 모르겠어.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어쨌든 이 NSFR 시스템 때문에 지금 그 금은 뭘로 정해지죠? 핵심만 말씀드릴게. NSFR 시스템이 돌아가면 금 가치가 종이금 가치가 15%가 다운이 돼요. 이건 정해진 거야. 다운이 돼. 근데 상대적으로 실물금 가치는 종이금이 15% 내려가지 실물금 가치는 15% 올라가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종이금만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재무제표는 뭐다? 앉아있는 15%가 내려간다. 금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금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중앙은행의 국가는 뭐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무제표가 올라간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종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한국이다. 한국. 쓸데없이 종이금이 많다. 실물금 비율을 보면 한국은 손가락도 안 들어요. 전 세계 탑 20위에도 안 들어. 그게 언제야? 그럼 이 리스크가 언제 터져? 내년 한 6월경에 되면 대한민국 그 신용 등급이 갑자기 한 단계 내려갈 거예요. 내가 장담하지. 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니콜라 이거 제가 게시판에 미리 올려놨죠. 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그 3월 25일 제가 게시판 올려놓은 거죠.
미국 시간, 한국이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 3월 25일까지 비트코인 4만 마치 옵션 스트라이크 치는 그 정보값도 알려줬죠.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를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100%다 알리바바 그 들어갔던 거예요. 어제 내렸다가 알리바바가 111달까지 내렸는데 아 눈물 겁나게 났어요. 근데 제 매집 단가 평단가가 112달러거든. 그래서 더 올랐어. 상관없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할 때 5월 13일까지 알리바바는 180달러 최소 스트라이크 친다에 한 표 던집니다. 감사합니다.